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제가 팬데믹 상황에 적응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더 이상 테이퍼링을 늦출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선행지수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고요. 21년도에는 6%, 22년도에는 4%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주의 7월 실업률은 예상치의 5%를 하회하며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월과 동일한 10.2%를 기록한 한편 경제활동 참여율 예상치는 부합한 수치 66%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국내가 전월 대비 0.7% 상승한 110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93.57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테이퍼링 조기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이번 7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달러와 강세 압력을 받아서 금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당 1783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가는 배럴당 63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테이퍼링 우려로 인한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내용도 중요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21년 6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5% 전월 말 대비 0.06%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6월 중에 신규 연체 발생액이 0.8조 원, 전월 대비 감소가 0.2조 원,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2조 원, 전월 대비 1.3조 원 플러스가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저신용대출 급격한 감소 등의 특이 동향 없이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이게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효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 두 개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 수해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 국가적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신용 불량자, 어떻게 보면 국민은 다시 생산자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량 신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생산자 활동에 참여를 못 하겠죠. 그럼 국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면은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단기에 고금리 상품을 잠깐 쓰다가 다시 메꾸려고 했는데 그런 상품이 없어지게 되면 부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건 저는 그래요.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게 좋은 편인데 그 다양한 카드가 없어지는 게 결코 좋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2,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치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총소득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5분위 배율 5.59 해서 0.56배 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의 20년 2분기가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이전 수준과 변화에 감안을 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시장소득, 근로 플러스 사업소득이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1분위 시장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분기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와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 중심으로 시장소득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며, 그리고 대규모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서 공적 이전 소득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많이 살포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정책적 재원으로 뭐 소상공인 뭐 회복자금, 뭐 쌍생지원금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소득에 따른 재분배를 좀 하려고 하고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부분에 대해서 코리니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간단하게 요 내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5일 금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파생 상품인데요. 기초자산은 비트코인이 되고 미국의 감독 승인을 받아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은 CME 그룹이 상장한 것이 유일합니다. 바이낸스 FTX 같은 거는 민간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온다면 이 CME 비트코인 선물의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며, CME는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선물 취급을 하고 있다. 투자 위험은 비트코인 선물은 현물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가도록 되어져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점, 가격이 급변하면 더욱 그렇다. 선물이 현물을 따라가지 못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실제 사례가 있으며, 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에 발발했었을 때도 오일 선물 ETF가 대표적으로 오일 ETF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가 뭐 그런 걸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오일 선물도 급락이 나왔고,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USO에는 오히려 투자 자금이 몰려들었는데 그게 더 폭락을 키워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물의 롤오버 리스크라고 있는데요. 모든 선물에는 만기가 있으며 USO는 선물 중에도 만기가 가까이 있는 최근 월물에 펀드 자산의 100%에 투자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자금이 몰리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선물에 매매하는데 애를 먹게 되었다. 여기에 최근 월물 만기가 도래를 했었을 때 만기 선물에 교체해야 되는 롤오버의 부담도 커졌는데요. 통상적으로 최근 월몰과 작은 월물이 만기가 임박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당시에 비정상적으로 두 선물 가격 차이가 벌어졌던 때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트코인 선물 ETF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다우존스 뉴스는 월가의 주요 운영사들이 미국의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 타이틀을 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으며, 인베스코 경우 롤오버를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선물 외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투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 감정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며,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증가는 현물의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으며, 특히 선물 만기에 선물 ETF들의 롤오버의 매매가 집중될 경우 이른바 벡터 도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현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선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현물의 비트코인 가격에 선물이 휘둘리는 것이다. 선물이 현물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시적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코인판 시장을 보게 되면 현물보다 선물이 훨씬 더 컸어요. 예. 그게 지금 그냥 밑바탕으로 지금 깔리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3번 이야기했다. 불장은 한시가 끝나지도 않았다. JH 민스키 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비트코인 관심이 아직 크게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자산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탓에 PB센터에서도 상담을 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라고 해서 하이먼스키 또 모델을 또 갖고 와서 그림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와닿는 게 이런 거죠. 2010년도 때 이렇게 나는 살고 있는 이 친구는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얘 갑자기 집이 생겼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친구 30년도가 되니까 집이 약간 좀 허물고 차와 집이
더 커졌네요. 예. 2040년도에 되니까 완전히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2021년도 때까지 성장을 보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아주 제 소중한, 진짜 아주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그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자료를 많이 모으고 공부하고 있죠. 여전히 그만큼 수익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또 수익에 따른 분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해서 꼭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분배도 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다시 보는 비트코인 상승상 특징을 보게 되면 마리오라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마리오가 조금 간당간당하게 떨어질 듯하게 하면서 잘 살아남고 있죠. 지금 뭐 되게 미친 척 게임을 유달리 잘하는 거의 유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똥 말똥 하면서도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의 상승장 특징이라고 합니다.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움짤은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성생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폭락 가격 거품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깜짝깜짝 놀라셨던 신규 분들은 이미 좀 다 이탈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김프가 역프로 바뀌었죠. 그 다음으로 이오스 메타마스크 월렛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점차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과, 그리고 8월에 또 남아져 있는 스케줄을 또 보게 되면요, 뭐 폴카다, 월튼체인, 카바, 뭐 플리언, 뭐 메디블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NFT 메인넷, 크로스체인, 뭐 플랫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익의 10%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5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구매해서 대차 대조표를 추가하는 방안의 이사회를 승인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향후 모든 이익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며,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비율을 향후 계속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이 10%라고 했는데 퍼센티지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거래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코인들은 여기서 계속 사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밀어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이 또 사준다라는 건 그만큼 물량의 씨앗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또 그렇게 해서 또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또 페이백 지불 카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지, 이더, 비트, 뭐 GRT, 뭐 스텔라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탈릭 부테린이 달러 무너져도 비트코인 대체 수단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7, 18 시즌, 19 시즌 때까지는 아직 너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그걸 증명을 해줬죠. 예. 거래량이 그걸 증명을 해줬고, 비트코인에 따른 지금의 가격,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총 자산 사이즈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공포 타협 지수의 7가지 산출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 주식에 대한 기준표로 많이 보는 부분인데, 이것이 코인과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S&P 500 지수의 조용한 상승, 비트코인 부분,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따른 가격 추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크펀드보다 안전한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식보다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다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를 선호한다 라는 부분이겠죠. 즉 코인 대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동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수 빅스 지수가 요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 거래량이 상승 종목 거래량보다 16% 초과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신고가 종목수와 신저가 종목수의 관계도 좀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벤치마킹 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코비드-19 업데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 입원 환자 대비 사망자 추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투자적 관점으로 볼 거냐 도덕적 관점으로 볼 거냐가 자꾸 헷갈리게 됐지만 저는 투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적으로 보았을 땐 저는 이번 아마 테이퍼링에 따른 언급은 하긴 하겠지만 약간의 기간의 딜레이는 조금부로 또 가져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미 3억 6,5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며 향후 계속 더 늘려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억 6,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즉 코인베이스 입장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죠. 왜냐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코인이 많이 빠지면 코인베이스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같이 나락도 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나락이 클수록 거래량 수수료 추이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전 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주식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따른 테이퍼링의 효과를 분명 주식도 받을 거고 더 체력이 약한 코인 시장은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도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새 담보대출에 따른 논란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이런 쪽에서 주택담보대출 12월까지 다 중단을 시킨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대출도 이자를 꽤 많이 높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제한을 두던지 이런 것에 따른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입장적 차이입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해도 타격은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약간씩 손을 쓰는 거죠. 제발 받지 마. 나 그냥 받을 건데 받지 마. 좀만 할 때 좀 받지 마. 하는데 이건 사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입장이. 네. 왜냐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신용을 지금의 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면 대출 규모에 따른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인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보게 되면 각 연령대마다 다 사정이 다 달라요. 누구는 학교 운영비를 대출로 내던지, 누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집 마련 대출비로 사용을 하던지, 누구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잠깐 좀 썼던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옥죄게 되면
쉽지가 않겠죠. 불만이 더 많이 쌓이겠죠. 예,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담보대출 부분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10월부터 중개료를 낮춰준다라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9월 달에 이걸 막아버리는데 9월부터 10월부터 이걸 해준다? 애초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텐데 글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서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9억 원대 매매 수수료를 깎아주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6억 원대도 건들지 않고요. 뭐 6억 원 밑에 있는 뭐 3억 원대 부분도 거의 뭐 건들지를 않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점을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약간의 오지랖으로 요 내용까지만 전달해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와 내재된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21년도 1분기 OECD 평균 고용률은 66.8%로 2분기 63.5% 대비 3.3% 상승했으며 한국은 신속한 초동 대처로 초기 고용시장의 충격은 완만했고 1년 경과한 현재도 안전한 고용률을 유지 중이다. 1분기 65.7%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이건 통계 자료일 뿐입니다. 체감상은 좀 달라요. 네, 회복세 지속 시 OECD 국가들은 23년 3분기 19년도 수준의 고용률을 회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지만 저는 글쎄요.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하고 키오스크 부분이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나만 살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죠. 왜냐? 요새 환경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차로 빠르게 하면서 자동화 부분이 좀 더 빨라졌죠. 그리고 부품에 따른 간소화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간소화 작업이 들어갔죠. 왜냐? 부품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고장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부품의 간소화가 되면서 부품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자리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조립에 있는 부분도 많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완성차에 따른 생산성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필요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자동차 산업에 따른 뭐 변화 추이가 뭐 대표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고용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비스업 부분도 대부분 그렇게 될 것이다. 높은 임금에 따른 부담률 추이가 아직 그것을 견뎌내기에는 사업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론적틱하게 그냥 진짜 책상에서 그냥 글 작가처럼 그냥 글 뽑아내듯이 그냥 뽑아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팬데믹 전후 고용률 동향 그리고 팬데믹 이전 고용률 회귀하는 필요한 시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로 나와져 있는 게 있고요. 계층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간의 감소율 취해왔고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연령 수준 이렇게 또 나와져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해졌고 상기 특성을 지닌 근로자는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며 위기가 장기화될 시 사회 구성원 간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돼요. 모든 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장기화되었을 때 계층 간의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일단 아르헨티나 벌써 시작했어요. 예, 시작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못 살겠다라고 사회복지 제도 약간 좀 더 늘려달라고 했어요. 지금 장난 아니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업자 실업 기간은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은 60% 정도 증가했으며 21년 1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기간 비례해서 개별 근로자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며 구조적 빈곤화를 초래할 여지도 보여진다. OECD는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누구도 정책적 범위 내에서 제외하지 않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거 견뎌내셔야 됩니다. 원래 사회가 피도 눈물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자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또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투자도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